예, 계속하겠습니다. 일반균형 경기 변동론인데, 그 361페이지, 118번. 외시 문제 이거 하고요. 지금 가장 최근의 문제는 외시 이거 하고, 뒤에, eng시 입법고시 문제가 있어요. 2015년 입법고시 문제가. 그래서 그 경기 변동 뒤쪽에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최근 문제들인데, 외시도 이거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좀 소홀히 하긴 하는데, 아주 최근에 작년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최근 중동 상황의 불안정으로 원유가 상승은 몇 줄? 원유가 상승. 수송비용 상승과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화들의 생산비 증가 몇 줄? 원유가격 상승이 국가경제의 생산성, 평균 생산성,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유가 상승은 항상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될 때, 2번은 영구적인 것으로 예상될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원유가도 항상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그런 게 단정이 아니고 가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 이자율, 실질 소득, 실질 소비, 실질 투자, 뭐 고용 다 실질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걸 RBC 모형으로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경기 변동 모형으로 안 가고 그냥 단일기간 모형으로 가도 충분해요. 노동시장 갔다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ISLM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이게 그 뒤에 원유가 상승이 영구적일 것, 이런 생산성 충격이 노동시장 충격만 아니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투자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일시적인 충격과 영구적인 충격이 이 책마다 이게 수준차도 다르고, 또 이동 폭에 대한 얘기도 또 다르고, 다 달라 교과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규칙을 하나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을.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은 나는 무조건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다른 것들도 교과서에 고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나중에 추가로 하면 돼요. 영구적인 충격은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변수값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변수를 고르냐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 뒤에 넘겨보세요. 모형 설정 부분에 실질 총수와 총공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인데, 소비가 이자율과 평생 부의 함수네요. 투자도 이자율과 Z2는 뭐예요? Z2 동그라미 NPK2예요.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야.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 다음에 그 노동 수요 곡선에 Z1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기 노동 생산성이죠. NPL1이에요. 노동 공급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R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본 거고요. 사실은 노동 공급에 우리가 영구적인 충격이 이제 나중에 발생하게 되면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또 여기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 노동 공급에 R, 컴마하고 프레젠트 밸류 써놔요. 나중에 뒤쪽에 보면 다 그거 모형을 다 써놨어요. 어디 보시냐면, 잠깐만 넘겨서 같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376페이지. 375페이지가 그게 2015년에 입법고시 문제거든요. 실물 경기 변동론. 그런데 거기에 모형 설정 부분을 가보세요. 모형 설정 부분. 생산물 시장의 소비의 프레젠트 밸류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투자의 Z2의 동그라미. 실제 총 공급의 Z1의 동그라미. Z1. 거기 Z1, Z2는 각각 전부 다 현재와 미래의 총조사 생산성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가 Z1에다 동그라미. 노동수요.
노동 공급이 1기 실질임금, 2기 실질임금에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노동의 기간 간 대체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W1, W2R 아까 봤잖아요. 노동의 기간 간 대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생부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제 효과를 분석할 때 가장 단순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해 주면 돼요. 이 모형의 첫 번째 분석 모형이 폐쇄경제 모형이죠. 재화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이 세 개 시장인데요. 이 재화시장의 실질 총공급과 총수요가 맞닿은 상태 균형인데 총수요, Y 디맨드가 실질 총수요, 이걸 뭐 R, A, D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 실질 총수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Y 이퀄 Y 디맨드예요. Y 디맨드. 소비는 이자율 그리고 평생 부양을 받는 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일시적인 충격에는 전혀 이거 고려하지 않아. 영구적인 충격에만 고려해. 영구적인 충격에만. 두 번째,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데 여기 또 Z2 요 이기자본 한계 생산성 요거 언제만 고려한다고? 영구적인 충격에서만 고려한다. 정부지출은 왜 생겨 주어져 있어? Y 서플라이 실질 총공급 RAS 실질 총공급. 요 Y 서플라이는 ZFKL 이런 것들인데요. Z 값, 요 Z1이 1기의 총조소 생산 1기에. 요게 말따른 상태 재화시장의 균형이고,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 공급이 레이버 디맨드가 뭐의 함수다고요? 레이버 디맨드가 당연히 실질임금의 함수는 뭐 당연한 것이고, Z1의 노동 공급은요, 레이버 서플라이. 요것도 이제 가장 단순하게 하면 그냥 1기 실질임금, 2기 실질임금 이런 실질임금의 함수고, 또 이자율 함수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평생부가 프레젠트까지. 요게 영구적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에 고려하지 않은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죠. 여러 가지 변수 값들을 고려해야 되면. 처음부터 이거 뭐 다 고려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Z1 값의 일시적인 충격은, 그 다음에 영구적인 충격은 Z2 값에 이렇게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이런 평생부의 변화에 따라서 곡선들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만 설명하면 돼요. 화폐 시장은요, 화폐 공급은 머니 서플라이는 주어져 있어요. 화폐 수요는요, P분의 MD니까 머니 디맨드는 PLYR이야. 개방경제까지는 지금 이제 안 갈 텐데요. 개방경제는 지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뭐, 교과서 보면, 정원짠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 개방경제, 그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 뭐 이러면서, 돼 있는데, 달라질 건 얘기예요. 여기에서 순수출이 들어가고, 순수출. 그 다음에, 여기에 달라지죠? 여기 구매력 평가를 집어넣어서, P 이퀄 EP 스타에서 구매력 평가에다 집어넣는다. 그것만 다를 건 없어.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경우. 일시적인 유가 상승. 요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Z1 값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다. Z1 값은 노동 생산성 MPL1이고, MPL1. 이렇게 노동 생산성. 이게 생산성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떨어진다 그랬어요. 노동시장, 재화시장.
보통은 그리고 화폐 부문을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부문을 물으면은 설명하면 되고. 이 화폐 부문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지금? 문제에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실질 변수만 다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어. 자, 일단 통화량 그 다음에 물가 이런 거 물으면 당연히 가야 되고. 여기가 노동시장 WR 평면에 레이버 디맨드가 뭐죠? 레이버 디맨드 여기가 Z1 값이에요. Z1 값. 그러니까 이제 엉망인 사람이 공부가 안 된 사람,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 여기 노동보험곡선에 그려놓고 여기다가 P분의 P 익스펙트 이렇게 써버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아예 보지도 않아. 노동 공급이에요. 그냥 노동 공급. 뭐 영향을 받아요? 간단하게 이자료 영향을 받는다. 수익주 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주니까. 자, 처음에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노동시장의 균형입니다. 여기 W0, L0. 자, P, 여기가 RY 평면이고, 실질 총 수요는 우하향이에요. RAD,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YD 이렇게 써도 되고. 실질 총 호응곡선 우상향에 RAS.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각각 균형이겠죠. 각각 균형. 여기 R0, Y0. A. 가볼까요, 이제? 첫 번째, Z1 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하방으로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 가고,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Z1이 Z1 프라임으로 가고요. 이 점이 새로운 노동시장 균형이고, 고용이 감소하죠, L1으로. 이 고용이 감소한다. 첫 번째 노동 수요 충격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한다. 두 번째 고용량이 감소하면 요게 어때요?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겠죠. 이렇게 RAS 제로가 1으로 제로가 1 혹은 처음에 RAS가 RAS 프라임으로 이렇게. 여기 이 점은 이자율 변화를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요게 B점이고요. 이자율 변화를 고려하게 되면 C점이 되겠다. R1으로 이자율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Y 이렇게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C점이야.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요 이자율 변화를 다시 반영해 줘야 된다고. 자, 첫 번째 노동 생산성 Z1 값의 하락에 대해서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 간다는 것을 설명했고 고용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요 RAS 실질 총 공급 곡선 요 RAS가 좌측으로 가면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그 결과 이자율이 어떻게 돼? 상승한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 이자율 상승에 따른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설명을 해야 되겠죠. 3번. 요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1 플러스 R 올라가면서 L1S 요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다. 우측인데 이동폭이 어떻게 해야 돼? 이동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자율 상승한 이후의 균형점이 C점인데 이 C점에서 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산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요 파생 수요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 수요도 노동 고용도 줄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폭이 작아야 됩니다. 여기가 L2. 그리고 이게 지금 요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은 생산성 충격이어서 이동폭이 크지만 공급의 이동은 요 이자율의 노동의 이자율의 기간간 대체잖아요. 이자율의 기간간 대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산출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고 그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노동의 기간 간 대체가 나타나는 것까지 설명을 하면 돼요.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다. 어떤 책이 있냐면요. 이 일시적인 충격이 돼서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고려하면 요거 RAD가 일부 좌측가요. 소폭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는 차이가 전혀 없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물어봤으면 끝인데 그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영구적인 충격을 또 여기다 하게 되면 영구적인 충격은 요거 이제 크게 이동하고 뭐 또 그래서 요 이동폭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평생부의 얘기도 또 해야 되고 이게 아주 복잡해져.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에 가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충격은 얘하고 얘를 추가로 이렇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겠습니다. 3번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 영구적인 유가 상승. 그래서 영구적인 유가 상승은 Z1 값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Z2 값의 변화 그리고 프레젠트 밸류의 변화 이렇게 노동 생산성 MPL1 노동 생산성의 감소 MPK2 자본 생산성의 이기 자본 생산성의 감소 그리고 평생부의 감소 이렇게 감소 여기 영구적인 충격의 효과다. WL 평면의 노동시장, 그 다음에 RY 평면의 RY 평면의 재화시장.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앞에 일시적인 충격을 다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일시적인 충격의 경우를 재현을 하면 최초의 수준에서 노동수요 곡선 좌측 같고요. L0 디맨드, L1 디맨드. 여기 여전히 일시적인 충격의 Z1 값도 변하니까 영구적인 충격에도 이런 점이 새로운 고용 규모고 산출량이 줄었고 실질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요 RAD, RAS, RAD, RAS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 재화시장 각각 다 R0, Y0, A.점 여기 W0에서 여기 L0, L1, A.점 여기 B점 이렇게 왔고 얘가 고용이 여기 감소하면서 산출량이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줄었어요. RAS, AS, 0, 1 이런 점이 C점이었고 실질 이자율 올라가고 산출량 줄었고 이 실질 이자율 올라간 것이 노동의 기간간 대체를 이렇게 C점으로 보냈고 L0S가 L1S로 우측 간 것은 이자율 때문이죠. 노동의 기간간 대체 이자율 때문이고 최종 균형점 C점에서 L2로 이렇게 결정돼 있어. 이건 뭐만 지금 본 거야? 얘요. Z1 값의 변화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는 일시적인 충격과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돼. 일단 Z2 값을 생각을 해봐.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저기? 투자에 영향을 줘. 투자. 요 투자에. 따라서 실질 총 수요 곡선이 좌측 가겠죠. 좌측. 그래서 요 좌측 갈 텐데 요 이동폭이 공급의 이동폭이 이만큼이야. 수요 이동폭은 작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렇게 작다. RAD 제로가 RAD 1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고려 안 했을 때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질 이자율의 상승폭은 작고요. 산출량의 감소폭은 더 커진 거죠.
요 C'점에서 C점과 비교해 보면 실질 이자율의 상승폭은 어떻게 되고 요 실질 이자 상승폭은 작게 되고 소득의 감소폭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노동의 기간간 대체 효과를 노동시장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얘가 아까 이동한 것이 이자율 때문이었죠. R1이 아니라 요 R1 프라임까지만 가면 이동폭이 커자가 작죠. 작다. 그래서 고용이 L0에서 훨씬 더 C점보다는 고용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산출량이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보세요. 문제를 좀 봤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번 봐봐. 원유가격 상승이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시적인 경우에 비해서 실질 이자율 밑줄,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두 가지만 물었잖아요. 실질 이자율 상승폭은 어떻게 되고? 작고, 실질 이자율 실질 소득 감소폭은 크고. 요건 비교적 좀 단순한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문제 단순해. 자,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 우리가 추가로 고려할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지 않고 더 하겠다. 요거요. 이 평생부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했다고 그랬는데요. 왜 감소했어? 왜 평생부가 감소해요? 요 생산성이 떨어져서 고용 규모가 줄어서 내가 소득이 줄는 것이 이런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 그럼 평생부가 감소하면서 이 평생부의 감소는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소비에 영향을 주고요. 왜? 소비하면서 들어있으니까. 또 하나는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준다. 소비는 평생부가 감소하면 음해소득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음해소득 효과가 요 음해소득 효과는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줄 거라고 생각하면 C, 에라 모르겠다 쓰고 죽자. 이게 아니라 어때야 돼? 기간간 고른 소비를 해야 되니까 소비를 줄여야겠죠. 이 소비가 준다. 이거는 RAD 실질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이고, 두 번째 노동 공급이요. 평생 내가 벌어들일 소득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놀아버려. 노동 공급을 늘린다. 노동 공급을 늘려. 나의 소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 공급을 늘린다. 음해소득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음해소득 효과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요 RAS는 우측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일시적인 충격과 비교하느라고 지금 그래프 여기에 와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그래프를 또 막 이동시키면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소결에 가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분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설명하면 돼. 여기요. RAD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데요. 이 좌측 이동 폭이 더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자율 상승폭 작아지고 소득의 감소폭 커지고 이러겠죠. 두 번째요. 요 RAS 우측 이동이 요게 지금 요게요. 좌측 이동하는데 여기 우측 이동으로 어느 정도 우측 이동하게 되면 어때요? 이자율이 요런 점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 상승폭 작아지고 소득 감소폭 작아진다. 이런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쓰면 되지.
굳이 뭐 또 이동을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다가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내일 가서 이어서 좀 더 볼 건데, 그 뒤에 문제는 그냥 체크만 하고 가버리겠습니다. 내일 한번 뒤에 문제는 2015년 문제는 내일 한번 더 풀기로 하고, 그 363페이지에 보면 세케인 작파와 세고전 학파의 시장 경제 작동 방식, 그 다음에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 정책, 이게 이제 아주 옛날 문제인데요. 그 옛날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 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그 RBC 내용들을 혹은 MBC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체크만 해서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에 기본적인 인식의 비교, 두 번째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큰 글자에만 몇 줄 걸으세요.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뭐예요? 루카스 비판을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루카스 비판. 루카스 비판이 뭐예요? 기존의 케인즈 방법론이 틀렸다. 뭘 도입하지 않았다?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새 케인즈든 새 고전하든 다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의 균형 경기 변동론, 불균형 경기 변동론. 그러면 새 고전 학파는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데요. 그 MBC에다 밑줄, 화폐적 경기 변동론의 밑줄. 그 밑에 실물적 경기 변동, 두 줄 내려가면 실물적 경기 변동론의 밑줄. 이건 전부 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고, 균형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예요? 각각의 경기 변동에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제 주체가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개입은 어때요? 이 최적화를 방해하는 행위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그 화폐적 경기 변동의 원인에다 밑줄. 경기 변동의 원인은 뭐라고 말해요? 불안전 정보화에서 물가 예측 오차다. MBC. 두 번째, 총유소 생산성 변화, 기술 변화에 따른 실물적 충격을 보는 견해, RBC.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라고? 균형 현상으로 이해한다. 세케인 작파는요, 세케인 작파는 거기 자연 산출량부터 이탈하는 현상으로 보고, 불균형 경기 변동 논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그, 기본 가정과 분석 방법의 차이에서 세고전 학파 밑줄 보세요. 물가 신축성, 즉각적인 시장 청산, 세케인 작파, 합리적 기대 받아들입니다. 동태적 최적화를 수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미시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별표, 명목 변수 경직성, 실질 변수 경직성, 노미널, 리얼, 리지디티, 경제 주체의 예상과 상관없이 정책은 항상 유효하다. 적극적 개입주의냐 비개입주의냐, 세고전 학파, 세케인 작파. 개입은 배제하냐, 세고전 학파. 세케인즈는 불규칙적인 경기 변동, 또 하나는 불황 국면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세케인 작파 이론이 다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아닙니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가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에요? 아까 실질 임금 경직성 모형, 효율 임금 모형은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시장에 남아 돌고 있잖아. 남아 돌고 있어. 이게 불균형이지 이거. 그런데 맨퀴의 메뉴 코스트 이론이 균형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맨퀴의 메뉴 코스트 이론.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든 신축적으로 조정하든 얘네들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어 지금.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상대로 그 이윤이 내가 신축적으로 조정했을 때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조정했을 거고,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이윤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직적으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조정 실패 모형을 보면 복수균형이 나타나죠. 바람직한 균형,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이라고 말하잖아. 바람직한 균형,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두 가지가.
그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런 맨큐 매뉴코스트 이론은 단독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 맨큐의 매뉴코스트 이론이 그러면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할까요? 새 케인즈잖아. 균형 경기 변동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란 얘기예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불안 국면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맨큐 매뉴코스트 이론 처음 보면 시장의 충격이 어떤 충격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어떤 충격이야? 불황의 충격이야. 이 불황의 충격이 가격을 신축적으로 유지하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폭이 적어. 그런데 가격을 묶어두면요, 소득 감소폭이 커. 그래서 스몰 매뉴코스트 and large business cycle 이렇게 말하잖아요. 논문 제목이. 그래서 그 경기 변동이 불안 국면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애들 때문에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거기 그 364페이지에 로마자 2의 통화량 조절을 통한 화폐금융정책, 화폐적 경기 변동론 동그라미, 그 옆에다 MBC 써놓고 MBC 화폐적 경기 변동론은 누구 거예요? 루카스죠. 루카스 대표적 학자가. 그러니까 루카스의 정책은 뭐야?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이 이미 우리 다 봐버렸잖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 365페이지에 오른쪽 단에 실물적 경기 변동론이 있는데 RBC가 있네요. RBC. 365 오른쪽 단에 RBC 중간쯤에. RBC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라고? 실물과 화폐가 어때요? 단절돼 있어. 여러분 앞을 보세요. 그럼 고전적인 이분성을 주장하는 건가요? 고전적인 이분성은 모든 실물 변수는 실질 변수는 실물 부문에서, 모든 명목 변수는 화폐 부문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이야. 그런가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단절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가 실물로 가는 경로는 없어. 그게 화폐 중립이에요. 그런데 실물 변화가 화폐로 갑니다. 그래서 화폐 중립성 모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또 이분성도 써놓고 그러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폐 중립성 모형을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화폐 중립성과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주장하는 세고전학파 이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고전적 이분성에다가 괄호를 쳐버려요. 통화 정책은 실물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가격 변수의 신축성, 즉각적인 시장 청산, 합리적 기대에 경제 주체에서 노출되는 당연한 결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가보면, 그 뒤에 가보세요. 화폐와 실물의 역의 인과관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화량의 경기 순행성을 설명 못한다라고 누가 비판을 자꾸 하니까, MBC가 자꾸 비판을 하니까 RBC가 통화량이 경기와 같이 변하는, 다시 말하면 순행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뭘 설명 못해요? 경기 선행성은 설명 못합니다. 선행 변수니까 설명 못해. 그 조정 실패 모형 잠깐 보면, 조정 실패 총수요 관리 정책. A점 보세요. 바람직한 균형인가요?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인가요? 산출량이 아주 작고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 B점은요? 바람직한 균형이죠. 바람직한 균형이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 현상이라는 것은 A점과 B점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인데, 어디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A점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B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B'점. B'점으로 갈 수 있다. 물론 A'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대가 어떻게 되면, 비관적으로 되면, 기대가 낙관적으로 바꿔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주면, 민간의 기대가 낙관적으로 바뀌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B'점으로 이렇게 가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수요의 외부성이라는 거예요. 외부성. 이
조정 실패라는 것은 여러분, 조정 실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상호 의존성을 주장하는 거죠. 언제 그 얘기 했나요? 델 컴퓨터에 탑재된 윈도우 얘기 안 했나?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량이 늘면 기본적으로 이게 윈도우가 이게 탑재돼서 팔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판매량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델 컴퓨터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어. 낙관적으로 봤어. 그러면 컴퓨터의 생산 물량을 늘려서 판매량을 늘리게 되고 다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판매량도 같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냐 낙관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크게 늘거나 크게 줄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 현상인데 방금 말한 대로 다른 기업들은 낙관적으로 봐서 산출량을 늘리는데 나 혼자 비관적으로 봐서 줄이는 건 이런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정 실패가 상호 의존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의존하에서는 항상 전략적 보완성이라는 게 기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총수요가 기본적으로 한 기업이 산출량을 늘리게 되면 다른 기업도 산출량을 늘리게 돼서 개별 경제 주체의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자본 생산성 이런 건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만 거시경제 전체의 한계 생산성 이건 체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체증할 수 있다. 이걸 총수요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모형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일 뒤에 가서 그 경기 변동론의 문제 두 문제 더 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